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전문가였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의 모든 관점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코 안젤리, 이탈리아 로마 출신의 국제 인권 변호사입니다. 유엔과 여러 국제기구에서 15년간 약자 보호를 위해 일해왔죠.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며 원칙주의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감정보다는 법과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인권재단 사무실 창문으로 콜로세움이 보이는 곳에서 저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아시아 여성과 약자 보호 실태 보고서. 중국과 한국 두 나라를 방문해 조사하라는 내용이었죠. 마르코, 이번에는 중국에 특히 주목해주게. 우리 재단의 중국 내 활동 확장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테니. 파올로 이사장의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중국 정부의 철저한 의전이 시작됐습니다. 공항에는 정부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호텔은 5성급, 매일 빼곡한 일정까지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중국의 여성 권리 보호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여성 할당제가 있고 법적 보호망도 촘촘하죠. 정부 관계자 장 위안의 설명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여성권리보호법, 도시 CCTV 시스템, 대중교통 안전망 등 제도적 측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죠. 노트북에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중국의 시스템적 접근 매우 효율적. 그러나 사흘째, 공식 일정을 잠시 벗어나 베이징 거리로 나섰을 때였습니다. 왕푸진 거리에서 길을 잃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10명 중 9명은 무관심하게 지나갔어요. 한 여성 관광객이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죠.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냉담한가요? 영어가 가능한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정부가 도와주겠죠. 그게 그들의 일이니까요. 그의 답변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공무원들은 친절하고 효율적이었지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관심과 냉담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마치 도움과 배려는 정부의 영역이지 시민의 책임이 아니라는 듯 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베이징 호텔방에서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시민 없는 시스템은 껍데기일 뿐이다. 그리고 덧붙였죠. 한국은 아마도 비슷할 것이다. 어쩌면 더 나쁠지도.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명확했습니다. K-팝,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는 강하지만 사회 시스템이나 인권 의식은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자료를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인권 선진국은 유럽뿐이야. 아시아는 겉만 번지르르한 쇼윈도일 뿐. 얼마나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부터 나의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시작된 작은 충격들이 내 단단했던 편견의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코 안젤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공무원이 영어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공무원은 친절했으니 놀랍지 않았죠. 하지만 그 다음 순간부터 달랐어요. 짐을 찾아 밖으로 나오는데 우연히 부딪힌 현지인이 곧바로 죄송합니다라며 영어로 사과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 앞에 앉은 여고생 2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들여다보자 갑자기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디로 가시나요? 그들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 진심 어린 마음은 완벽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명동 호텔로 가는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자신의 정류장이 아닌데도 제가 내릴 곳까지 동행해 정확한 방향을 안내해 준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억을 가져갔으면 해서요. 순수한 대답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시킨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친절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보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며 눈에 띈 것은 거리 곳곳의 점자블록과 휠체어 경사로였습니다. 단순히 설치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양보하는 모습, 버스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내주는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시위가 한창이었습니다. 우리도 시민입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놀라운 건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시위대를 막거나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교통정리와 안전을 위해 돕고 있었어요. 저는 세계 각국의 시위 현장을 많이 봐왔지만 이런 평화로운 공조는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장애인 시위를 막지 않나요? 그 근처에 있던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그들도 시민이니까요.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의 대답이 놀라웠어요. 그날 저녁 호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메모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시스템이 아닌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인권. 제도보다 자발적 문화가 중요한 듯.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법과 제도만이 인권을 보장한다고 믿었던 저의 오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민입니다라는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 있게 내렸던 한국에 대한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하루의 경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죠. 더 깊이, 더 많은 현실을 보아야 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저는 전문가적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서울거리에서 만난 연속된 사건들이 제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날 밤의 경험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조사 이틀째 밤, 강남 일대의 여성 안전시설을 둘러본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길을 잃었어요. 낯선 골목길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나라에서든 약간의 불안감이 들 법한데 이상하게도 위협을 느끼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차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휴대폰 충전기를 빌려주겠다며 저를 차에 태웠어요. 불과 5분 만에 핸드폰이 켜졌고 호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돈 안 받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기억 가져가세요. 택시기사는 제 지불 시도를 거절하고 웃으며 떠났습니다. 이 정도면 놀라운데 그날 밤은 계속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이어졌어요. 호텔 방향으로 걷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어 당황하던 찰나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들었어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나이 지긋한 여성 점장이 계산대에 있었습니다. 많이 오네요, 비가. 제가 영어로 말했어요. 점장 아주머니는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제 젖은 머리와 옷을 보고는 금방 상황을 파악했나 봅니다. 잠시 뒤로 사라졌다가 작은 보온병과 수건을 가져왔어요. 자, 마시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서툰 영어였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보온병에는 따뜻한 생강차가 담겨 있었고 작은 쪽지까지 붙어 있었어요. 힘든 날엔 따뜻한 게 최고예요. 비가 그칠 때까지 편의점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점장 아주머니는 손짓과 표정으로 지역 명소와 맛집을 추천해 주셨어요. 헤어질 때 보온병을 돌려주려 했지만 선물이라며 거절하셨습니다.
호텔 근처에 왔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었어요. 건물 입구에서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 다가와 물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순간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어디서든 누군가 저를 도와주려 했으니까요. 제 표정이 복잡했는지 그 청년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친절함이 놀라울 뿐이에요. 청년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인데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비에 젖은 서울의 밤거리가 오히려 아름다워 보였어요. 점장 아주머니가 준 보온병을 손에 쥐고 있자니 갑자기 글이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의 힘보다 인간의 손이 더 따뜻했다. 그 한 줄이 제 노트북 화면에 떠 있었어요. 인권 변호사로서 15년간 법과 제도의 힘을 믿었던 저에게는 충격적인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오늘 밤 제가 경험한 안전함과 따뜻함은 어떤 법조문보다 강력했으니까요. 충격적인 깨달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인권 시스템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발견들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의 시스템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죠. 아침 일찍 강남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여성 안전 담당 경찰관 김태준 경위가 안내를 맡았어요. 영어가 유창한 그는 한국의 여성 안전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안심 택배함, 안심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본 시스템과 비슷하게 잘 갖추어져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시민들이 얼마나 활용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경희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홍보했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심귀가 앱은 시민들의 피드백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는 실제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치 공유, 비상 알림, 가까운 경찰서 안내 등 다양한 기능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이 안전 취약 지역을 직접 신고하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하는 커뮤니티 기능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한국 시민들은 안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희의 자부심 넘치는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지원센터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사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귀하의 모국어가 이탈리아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어도 가능하시다고 들었어요. 편하신 언어로 말씀해 주세요. 제 방문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병원 시스템 역시 최첨단이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여성 환자를 위한 별도 공간,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까지. 이런 서비스는 정부 정책인가요? 아니면 병원의 자체 프로그램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 박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둘 다입니다. 기본 틀은 정부 정책이지만 세부적인 운영은 의료진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병원이 자율적으로 발전시켜요. 그날 여러 기관을 방문하며 제게 충격적인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중국에서 시스템은 위에서 아래로 강제되는 느낌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아래에서 위로 완성시켜 나가는 듯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발견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시민이 제도를 완성시킨다. 그 한 문장이 제 사고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믿어온 제도 중심의 인권이라는 개념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실 하나, 진정한 인권은 법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경이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5년간 국제인권 변호사로 일하며 감정을 철저히 통제해온 제가 서울의 한 특수교육센터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특수교육센터를 방문한 날이었어요. 취약계층 지원 시스템을 조사하기 위한 일정이었죠. 서울시 복지국의 안내로 방문한 그곳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음악과 미술 치료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센터장 이미경 씨가 설명했어요. 특히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이들의 연주회가 있거든요. 작은 콘서트홀로 안내받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객석에는 학부모들과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첫 번째 연주자가 나왔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그는 약간 어색한 걸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소년의 움직임에서 자폐 증상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가 건반에 손을 올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이 흘러나왔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진심이 담긴 연주에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소년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어요? 제 연주 어땠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모차르트도 감동했을 거예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선생님이 저를 안 무서워해서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국제회의와 재판정에서도 전쟁 지역의 참상 속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제가 이 작은 소년의 한마디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미경 센터장이 제게 티슈를 건네며 말했어요. 준호는 특별한 아이예요. 음악 외에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려워했지만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어요. 사회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연주회가 끝난 후 센터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었어요. 교사들은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어떻게 발전해 왔나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미경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정책도 따라왔어요. 중요한 건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 준호의 연주와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노트북을 열어 간단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늦게 이런 사회를 만난 걸까? 15년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인권 향상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법과 제도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의 존중의 온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온도가 놀랍도록 따뜻했어요. 충격적인 인식의 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센터와 KBS 방송국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현실이 제 정의감마저 흔들어 놓았어요. 성북구의 노인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내부는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노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시니어 의견함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직접 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공간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이 센터의 주인은 우리 어르신들이니까요. 센터장 김영호 씨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박만석 씨라는 86세 노인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고요? 박만석 씨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우리 의견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말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로마에서도 브뤼셀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대답이었어요. 오후에는 KBS 방송국을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편집회의에서 기자들이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보도가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공영방송이지만 정부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뉴스데스크 부장 최지원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방송국에서 젊은 여성 인권 변호사 서지민을 만났습니다. 29세의 그녀는 국제인권법을 공부하고 KBS 법률 자문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안젤리 변호사님의 글은 대학원 때 많이 읽었어요. 특히 국제인권의 새로운 경계는 제 인생을 바꾸었죠. 서지민은 예리한 통찰력으로 한국 사회의 인권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이죠. 호텔로 돌아와 로마 재단의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멈췄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재단의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국제인권법의 틀 안에서 정의를 추구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 틀 자체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법과 제도보다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탈리아 재단에서 최종 보고서 제출을 재촉하는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기대에 부응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마르코, 보고서 초안을 빨리 보내주게. 다음 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네. 파올로 이사장의 메시지였어요. 이어진 메시지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시스템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하네. 우리 재단이 중국 측과 새로운 협력을 논의 중이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게. 화면을 응시하며 깊게 생각했습니다. 균형 있게라는 표현이 제 양심을 찔렀어요. 제가 경험한 두 나라는 균형과는 거리가 멀었죠.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어요. 15년간 쌓아온 경력, 재단에서의 제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경로까지 모든 것이 이 보고서에 달려 있었습니다. 파올로 이사장과의 통화에서도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마르코, 보고서는 어떻게 돼가나? 중국 외교부에서 우리 재단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자네의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이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현실을 정확히 담고 싶어요. 통화 후 한강이 보이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객관성이라는 이름 아래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특히 인권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안젤리 변호사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봤습니다. 서지민이었어요. KBS에서 만났던 젊은 인권 변호사였죠.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산책 중이세요? 서지민이 물었습니다. 제 고민을 털어놓자 서지민은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려운 선택이네요.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무엇이 내게 유리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로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변호사님은 15년간 인권을 위해 싸워오셨잖아요.
지금은 선택의 순간이 아니라 책임의 순간인 것 같아요. 자신의 눈으로 본 진실에 대한 책임. 서지민의 말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열정, 그러나 더 순수한 믿음을 보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인간 존중의 온도, 한국에서 배운 인권의 새로운 관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의 생방송 인터뷰에 서게 되었어요. 세계의 인권 현황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방송국에서 준비한 대본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이야기가 가득했죠. 스튜디오는 밝은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3대가 저를 향해 있었고 진행자 마리아 콘티가 환한 미소로 준비를 마쳤어요. 이어피스로 프로듀서의 지시가 들려왔습니다. 안젤리 박사님, 5초 후 방송 시작합니다. 대본대로만 해주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본에는 중국과 한국의 인권 상황을 균형 있게 다루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에는 서울에서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3, 2, 1. 방송 시작합니다. 붉은 불빛이 카메라에서 켜졌습니다. 진행자가 인사를 건넨 후 카메라가 저를 비추었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대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대본을 내려놓았어요. 오늘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프로듀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이어피스에 대고 외쳤어요. 대본대로 진행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였습니다. 법과 제도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저는 지난 15년간 인권을 위해 싸워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인권은 법전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슴속에 있던 말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서울에서의 모든 경험,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배운 교훈들까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은 예정보다 일찍 광고로 넘어갔지만 제 진심은 이미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날 밤 예상했던 대로 로마 인권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올로 이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르코, 자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중국 측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모두 취소되었어. 이사회에서 자네의 거취를 논의할 예정이네. 일주일 후 저는 재단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5년간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내면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놀랍게도 제 인터뷰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어요. 수천 통의 응원 메시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달 후, 제 책상 위에는 2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서울의 편의점 아주머니가 주셨던 보온병과 자폐아동 준호가 그려준 그림.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업은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